세계사 교과서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인데, 게르만족은 원래 유럽 북부 지역에 살면서 농경과 목축, 수렵을 하였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인구가 증가하자 농지를 찾아 남하하여. 여기를 보고 게르만족의 이동 배경에서는 농지를 찾아 남하하였다. 왜?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일부는 로마 제국에 들어와 용병이나 농민이 되었고, 점차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이거는 로마의 군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때 로마 변방을 다스리던 당나라의 절도사 같은 존재들이 게르만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훈족의 압박을 받아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로마 영내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훈족은 흉노의 일파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하여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웠다. 그렇다면 게르만족 중에서 가장 먼저 이동한 부족은 서고트족이 되는 거고, 이를 계기로 게르만족의 여러 족이 여기 아래 보이는 부르곤드족, 반달족 등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쇠약해진 서로마 제국은 왜냐? 게르만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에게 멸망하였다. 이때 참고로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의 이름은 오도 아케르입니다. 게르만족이 세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번영한 나라는 프랑크 왕국이었다. 프랑크족은 본거지를 유지한 채 가까운 갈리아 지방에 정착하여 현지 적응이 쉬웠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프랑크족은부터 쉬웠다까지는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로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문제는 프랑크족이 가장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올 수 있겠네요. 왜냐? 게르만족의 본거지로부터 가장 가까웠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유지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또한 5세기 말 메로베우스 왕조를 세운 클로비스가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여 로마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면 클로비스의 업적 두 가지가 나왔네요, 벌써.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였고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했다. 여기서 로마 가톨릭교는 아타나시우스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 교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교가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비스 사후 왕권이 약화했다. 그러니까 재상격인 궁제 카룰루스 마르텔이 실권을 잡고 이슬람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투르푸아티의 전투인데, 732년이면 아바스 왕조 개창이 750년이니까 우마이야 왕조 되겠네요. 이때 이슬람을 이겨낸 카룰루스 마르텔. 카룰루스 마르텔의 업적은 이슬람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카룰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나오네요. 피핀은 카룰루스 왕조를 열고 왕조 개창에 도움을 준 교황에게 랑고바르드족으로부터 빼앗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주었다. 그러면 피핀은 카룰루스 왕조를 개창하였고 랑고바르드족으로부터 빼앗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기증한 두 가지 업적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랑고바르드족으로부터 빼앗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게 줬다는 거니까 이게 처음이고 교황령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대제, 그러니까 카를로스 대제의 할아버지가 카를로스 마르텔이겠네요.
이 카를루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답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많이 되찾았고 정복지에 선교사를 보냈다. 카를루스 대제는 업적이 많아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를루스 대제는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연구하는 등 카를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르네상스는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카를루스가 부흥했다. 그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연구하였다. 이 궁정학교는 현재 독일 아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토교가 융합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가 융합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한편 동로마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던 교황은, 여기에서 동로마 제국은 이제 현대의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교황이 카를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마 자리를 프랑크가 채우고 있는데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그 빈 자리에 황제를 카를루스 대제를 줬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이랑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유대를 다졌다. 근데 이 교황이 카를루스 대제에게 대관을 해줬다는 건 교황이 카를루스 대제보다 당연히 권력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카를루스 대제는 교황보다 권력이 세서 이때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교황과 황제의 대립, 이 시초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카를루스 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은 내분이 일어나 서중 동프랑크로 나뉘었고 이게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초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분열되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나눈 게 조약 명칭이 베르댕-메르센 조약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서중 동프랑크를 나눈 게 베르댕 조약이고요. 나중에 중프랑크의, 지금 이탈리아 지역이죠. 중프랑크의 왕이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이 중프랑크 지역을 다시 나눈 게 메르센 조약이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봉건제의 형성을 보면 이 봉건제 형성 과정이 프랑크 왕국의 분열, 그리고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서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던 9세기 무렵부터 노르만족이 비옥한 땅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게 아까 나왔던 게르만족의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의미죠, 거의. 노르만족은 이주지에 키예프 공국,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등을 세웠고 원주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세웠다. 그래서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들도 유럽을 침입할 혼란이 극심해졌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네 줄이, 그러니까 1분단이 봉건제의 형성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혼란 속에서 지방 세력가는 무력을 갖추어 전사계급이 되어갔으며 상공업이 쇠퇴하여 농촌 중심의 경제체제가 굳어져 갔다. 네, 그리고 한편 지방 세력가는 지역민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예속 농민으로 삼았다.
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한 예속 농민이 이 뒤에 나오는 농노라고 부르죠, 얘네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이전 시기에 나타난 주종 관계가 확산되고, 그러면 이미 이전 시기에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로마 때 있다는 거겠죠.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궁금하시면 로마의 클리엔테이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원에 기초한 지방 분권이 가속화하였다. 그러니까 지방의 권력이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봉건제가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봉건제가 이 앞에 나온 1문단 때문에 완연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봉건제는 주종관계에서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주군은 봉신에게 봉토를 주었다. 주종관계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를. 봉건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 쌍무적이다. 그러니까 쌍, 더블로 공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무조건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파기됐대.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제가 주군인데 봉신이 갑자기 저를 안 지키고 막 그냥 놀아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위협을 받으니까 다른 봉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봉신은 또 잠깐 놀았다고 날 버려버리네? 이러고 다른 주군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무적인 계약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한편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신의 지배권이 영구적으로 되면서 봉신은 봉토 안에서 왕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하였대요.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주군에게 봉토를 받은 봉신이 그 지역에선 이제 짱이 되는 거죠. 주군이 모든 지역에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왕의 간섭도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신이 그냥 자기 집 앞에다가 법원을 하나, 아니 헌법재판소 같은 걸 하나 세워서 거기서 그냥 재판해버리고 세금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다 다 뺏어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었다. 그러면 지방 분권화가 촉진된 배경이 무엇이냐?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신의 지배권이 영구적으로 되었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면 지방의 권력을 다 따로따로 가져버리면 당연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장원의 구조를 보면 주군이 봉신에게 준 봉토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장원으로 구성되었고, 여기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주군이 꼭 하나의 봉신을 둘 필요만 없겠네요. 당연히. 왜냐면 주군이 한 봉신에게 여러 봉토를 주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봉신은 영주로서 이를 다스렸다. 당연하죠. 땅을 주는 사람이니까 영토의 주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장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목초지, 삼림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경작지는 영주지경지와 농노 보유지로 구분되었고 삼포제 방식으로 경작되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주지경지와 농노 보유지로 나뉘는 거면 영주지경지에는 농노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명칭을 짓는데 왜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닙니다. 그래서 삼포제라고 하여 이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매번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쌀보다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 문단에는 장원대의 농민은 대개 농노였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혼인권, 농지 보유권 뭐 이런 권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노예는 혼인도 못하고 농지 보유권은 꿈에도 못 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노는 관습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으나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가 없었대요. 자유권은 보장이 안 되니까 이 장원 내에 있는 자유민과 농노 중에 농노가 훨씬 더 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농민은 지대로 매주 2, 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다. 이 문장에서 지대로 매주 2, 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였다.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보면 이 장원의 구조에서 영주 직영지보다 당연히 농노 보유지가 많았다는 것이고, 이 농노 보유지에 있는 농민들이 영주 직영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작하는 구조가 이루어졌을 수 있겠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원 내 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여기는 이제 농노가 좀 탄압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봉건 국가의 발전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전형적인 지방 분권적인 봉건 국가의 모습이 나타났답니다. 여기서 파리의 백작인 위그 카페가 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면서 카페 왕조가 열린 거죠. 위그 카페면 당연히 성이 카페겠네요. 그니까 이 카페 뭐 무슨 카페 하면서 계속 이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카페 왕조가. 근데 왕권이 프랑스에 있는 파리와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공작 같은 강력한 제후는 왕보다 더 넓은 영지를 소유하였고, 이 노르망디 공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왕권보다 더 강해지니까 왕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프랑크에서, 이 동프랑크가 오늘날의 독일이 되겠죠. 이 오토 1세가 마자르족과 슬라바족의 침입을 막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하여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오토 1세 그리고 그 다음 왕들까지도 계속 왕이 되려면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황제의 관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됩니다. 근데 이 오토 1세 이후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제후의 선거로 선출되어 힘이 약하였고, 이탈리아 경영에만 관심을 둔 탓에 본국의 정치 상황에 어두웠다. 근데 이건 제가 들었던 궁금증이라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독일에 있는 왕들이 도대체 왜 이탈리아 경영에만 관심을 두었을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 답으로 로마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프랑크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의 관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뒤에도 계속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가면서 내가 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는데 어쩌니 하면서
계속 막 이탈리아에 계속 찝적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국가에 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는. 그래서 본국의 정치 상황이 어두웠다는 이런 내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노르만 왕조를 열었다. 그는 봉건제를 영국에 도입했대요. 그리고 광대한 토지를 왕의 소유지로 삼고 제후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 등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답니다. 위에 나온 독일이나 프랑스랑은 다르게 왕권이 굉장히 강했나 보네요. 그리고 그는 토지 파악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하여 둠즈데이 북이라는 토지 대장을 만들었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둠즈데이 북을 보면 각 지역의 사정을 조사하여 경작지의 면적이나 소유자의 이름, 노예와 자유민의 수 등을 기록하였는데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으로 손꼽힌답니다. 이 영량 기르기 한번 보게. 영량 기르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2번에 사실 2에 여기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노의 지위를 고대 노예와 비교해보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주군과 봉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한 페이지에 나왔던 건 주군과 봉신 그리고 농노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때 노예는 없었을까요? 정답은 노예도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이거보다 조금 더 보장을 받는 사람, 그게 농노였던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래 말했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 농노가 혼인권, 농지 보유권이 있었다.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고대 노예가 없었는데 혼인권, 농지 보유권을 보장받았다면 농노가 혼인권과 농지 보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